북한이 지난 10년간 핵 미사일에 쏟아부은 돈 추정치만 37조 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그 돈 쓰는 나라에서 어린아이 하나가 한국에 왔습니다. 밤 12시에 수도꼭지를 틀어봤어요. 물이 나왔습니다. 그 아이는 신기해서 계속 틀어봤습니다. 어른들은 그 말을 듣고 울었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합니다. 북한은 왜 그렇게 됐을까요? 단순히 가난해서? 아닙니다. 오늘 저는 북한인민위원회에서 도시 인프라를 직접 관리하던 공무원의 증언을 통해 이게 가난이 아니라 구조의 문제라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구조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끝까지 보시면 압니다. 함경남도 단천. 여러분 이 지역 이름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북한 전체 광물 수출의 70%를 단천이 담당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마그네사이트, 연화연 같은 광물이 대규모로 매장되어 있는데 이게 단순한 공업용 광물이 아니에요. 마그네사이트는 열 전도율이 높아서 용광로 내열 재료로 쓰이고 로켓 발사대 기초, 무인기 발사장 기반 재료로도 활용됩니다. 한마디로 북한이 미사일 쏠 때마다 단천 광물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 광물에서 나오는 외화가 북한 군수공업을 먹여 살린다는 얘기고요. 그런데 단천 주민들은요, 먹는 물이 부족합니다. 이 역설이 오늘 이야기의 출발점입니다. 그 단천에서 서학철 씨가 왔습니다. 직책이 뭐였냐면 단천시 인민위원회 도시과 담당자입니다. 우리로 치면 시청 도시 경영팀이에요. 담당 업무가 도로망, 상하수도망, 난방보일러, 강하천, 주택관리, 시내인프라 전반입니다. 도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 사람만큼 아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일반 주민이 아니에요. 그 시스템을 직접 만지고 관리하고 고치려 했던 사람입니다. 그 시스템이 왜 안 되는지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한국에 와서 본 것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뭔가 이상한 구조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북한이 외화를 가장 많이 버는 땅, 단천. 그 땅을 직접 관리하던 공무원이 목격한 건 말은 수도꼭지였습니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배를 갈랐더니 안에 아무것도 없었다는 얘기 아시죠? 단천 이야기가 딱 그겁니다.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군수 광물을 캐내는 땅에서 주민들은 물 한 방울을 위해 하루하루를 버텨야 했습니다. 그 광물이 만들어내는 외화는 어디로 갔냐고요? 미사일로 갔습니다. 핵 개발로 갔습니다. 정권 유지 비용으로 갔습니다. 자, 물 이야기부터 합시다. 이게 진짜 핵심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어린아이 이야기. 탈북해서 한국에 온 아이가 밤 12시에 수도꼭지를 틀었는데 물이 나왔다고요. 그게 신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이야기인지 가늠이 되십니까? 밤에 전기불 켜면 불이 오는지 아닌지, 물 틀면 물이 나오는지 아닌지 이 아이한테는 그게 당연한 게 아니었어요. 한국에 와서 처음으로 밤 12시에도 수도에서 물이 나온다는 걸 알았던 겁니다. 어르신들이 그 말을 듣고 다 울었다고 합니다. 저 어린 것이 얼마나 한이 맺혔으면 밤에 수도꼭지를 틀어봤겠냐고요. 북한에서 물은 낮에도 안 나와요. 정해진 시간에만 그것도 나오면 다행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밤 12시에도 나온다는 게 기적 같은 거예요. 서학철 씨가 한국에 와서 제일 먼저 느낀 게 바로 이 물 문제였다고 합니다. 남한이 와서 거기하고 대비해보면 대비를 할 수도 없는 일이더라고요. 얼마나 열악한 환경에서 북한 주민들이 살았는가를 그 어린아이의 한마디가 전부 보여줬다는 겁니다. 근데 단천 도시경영 담당자였던 서학철 씨 입장에서는 이게 단순한 감동 스토리가 아닌 겁니다. 비가 조금만 와도 무릎까지 흙탕물이 찹니다. 근데 주민들 반응이 뭐냐면 아이고 또 비 오네. 그냥 바지를 걷어 올리고 다니는 거예요. 큰 태풍이 아니에요. 그냥 일반 비입니다. 몇 시간만 내려도 길이 다 잠기는 거예요. 그게 수십 년째 반복되니까 사람들이 아예 거기에 적응해버린 겁니다. 비 오면 무릎 걷고 다니는 게 일상이 된 거예요. 심각한 게 아닌 세상이 된 겁니다. 이게 적응인지 체념인지 저는 구분이 안 됩니다. 회령에서 온 할머니 한 분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비 오는 날, 흙탕물 튀기는 거 피해 다니던 생각이 자꾸 나서 여기서 비 오는 날에 예쁜 장화 신고 우산 들고 꽃놀이 가는 것처럼 다니는 게 너무 좋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금덩어리 준다 해도 북한엔 못 살겠다고 했대요. 여기는 천국 중에 천국이라고. 비 오는 날 발에 흙 안 묻는 게 그 할머니한테는 기적 같은 일이었던 겁니다. 우리가 비 오는 날 투덜거릴 때 그 할머니는 비 오는 날이 그냥 좋은 겁니다. 흙탕물 아니니까요. 근데 이걸 개인의 감동 스토리로만 보면 절반밖에 못 보는 겁니다. 농업 쪽을 보면 진짜 구조가 드러납니다. 모내기철에 물이 없어요. 양수 설비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으니까 순환용수로 물을 돌리고 돌려서 모내기를 겨우 버팁니다. 한 구역이 모내기 끝나면 그 물을 다시 다른 구역으로 돌리는 식입니다.
다락지대 밭에는 물이 아예 올라가지 않아요. 어떻게 하냐고요? 학생들을 동원해서 들통으로 물을 퍼나릅니다. 손으로요. 21세기에요. 한국에 와서는 가뭄 때문에 농사꾼들이 물을 못 줘서 어렵다는 소리를 한 번도 못 들어봤다고 합니다. 북한은 늘 가물 때마다 물 전투였는데요. 이게 가난의 문제가 아닙니다. 체제가 만든 구조입니다. 이 말을 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가난의 문제라면 돈만 있으면 해결이 됩니다. 근데 구조의 문제라면 돈을 쏟아부어도 그 구조가 그 돈을 전부 미사일로 보내버리면 주민은 영원히 들통으로 물을 나르게 됩니다. 그 돈의 방향이 문제인 거예요. 북한 주민들이 늘 하는 말이 있답니다. 하늘이 하란 대로 살아야 된다. 비 오면 비 오는 대로, 가물면 가문 대로. 여러분 이 말이 체념처럼 들리시나요? 저는 이게 국가에 대한 기대가 완전히 사라진 사람들의 말로 들립니다. 하늘한테 기대는 거예요. 국가는 아무것도 안 해줄 테니까 비 오면 침수, 가물면 흉작, 그 사이에서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하늘 탓만 하는 거예요. 북한이 미사일 쏠 때마다 국제사회가 긴장합니다. 그 미사일 쏘는 돈으로 양수펌프 하나라도 제대로 고쳐줬으면 모내기철에 학생들이 들통 들고 뛰지 않아도 됐을 텐데요. 이게 가난이 아니라는 증거는 또 있습니다. 단천에서 서학철 씨가 담당했던 도로 하수도 가로수 화장실. 이걸 같이 보시면 하나의 패턴이 보입니다. 한국에 처음 오던 날 인천공항에서 버스를 타고 서울로 들어오는 길이었다고 해요. 그때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온 게 뭔지 아십니까? 신호등이었대요. 신호등. 아, 물론 북한에도 사거리는 있습니다. 근데 신호체계가 없어요. 차가 오면 사람이 피하고 사람이 건너가면 차가 서는 게 아니라 그냥 알아서 해야 되는 겁니다. 파란불에 서고 빨간불에 건너는 시스템 자체가 없는 거예요. 단천인민위원회에서 도로관리를 담당했던 사람이 한국에 와서 신호등 보고 충격받았다는 겁니다. 횡단보도, 차선분리대, 인도와 차도를 나누는 경계석, 이게 다 신기했던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이게 왜 북한에 없는지 이미 알고 있었던 거죠. 차가 막힐 이유가 없으니까 신호체계도 필요 없는 거예요. 차가 별로 없으니까요. 도로는 그렇다 치고 하수도를 봅시다. 한국에선 폭우가 와야 침수 걱정을 합니다. 그것도 빙산의 일각처럼 가끔 나는 일이에요. 북한은 일반비 몇 시간이면 됩니다. 무릎까지 잠기는 거예요. 하수관 자체가 제대로 깔려있지 않으니까요. 서학철 씨가 도시경영 담당이었는데 그걸 고치고 싶어도 고칠 자재도 예산도 체계도 없었던 겁니다.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알아요. 근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로수는 어떠냐면 한국에선 나무에 영양제 링거를 꽂아줍니다. 서학철 씨가 그거 보고 뭐라고 했냐면 북한은 사람 먹을 영양제도 없는데 나무에다 영양제를 꽂아주네 했다고 해요. 나무를 이렇게 관리하는 나라구나. 진짜 선진국가네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요. 근데 북한 가로수가 왜 빈자리 투성이냐면 누가 뽑아가거든요. 심어놓으면 며칠 안에 뽑혀갑니다. 뗄감이 없으니까요. 산에 심은 나무도 다 뽑아서 밭 만들고 곡식 심느라 산을 다 잃는 판입니다. 북한 민둥산. 이유가 다 여기 있는 겁니다. 보도사진 보면 북한산이 황토색이잖아요. 그게 자연적인 게 아니에요. 다 뽑아간 겁니다. 한국에서 나무를 왜 뽑아가요? 땔감 구할 일이 없으니까요. 에너지 문제가 해결돼 있으니까요. 근데 북한은 그게 없는 거예요. 나무에 영양제 주기 전에 누가 뽑아가니까요. 가로수 정비를 할 여유가 없는 게 아니라 그 구조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공원 공중화장실 이야기도 나왔는데요. 한국에서 온 중국 동포들이 뭐라고 했냐면 중국 공중화장실은 더러워서 못 가겠다. 여기 대한민국 공중화장실은 중국 개인 화장실보다 낫다고 했대요. 공공시설이 그만큼 깨끗하게 관리된다는 거예요. 북한 화장실은요, 서학철 씨 표현이 말하기 좀 창피한 수준이라고 했습니다. 맨홀 뚜껑도 뽑아갑니다. 아파트 계단 뚜껑도 뽑아가요. 화장실 분뇨도 국가가 개인별로 퍼올 과제를 배정합니다. 퇴비 과제라고 해요. 그걸 못 내면 처벌받아요. 지금 이 순간도 그 과제가 내려간다고 합니다. 사람이 먹고 싼 걸 나라가 과제로 걷어가는 나라입니다. 이게 무엇을 보여주냐면 공유지의 비극입니다. 국가가 아무것도 보장하지 않으면 시민은 눈앞에 있는 걸 먼저 가져갑니다. 맨홀 뚜껑을 뽑아가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에요. 그 사람도 먹고 살아야 하니까요. 국가가 땔감을 주지 않으니까 나무를 뽑아가는 거예요. 국가가 에너지를 보장하지 않으니까 가로수가 사라지는 거예요.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가 만들어낸 행동입니다. 그 구조를 누가 만들었느냐, 그건 더 말할 것도 없죠. 잠깐, 이 지점에서 여러분께 한 가지 물어보고 싶어요.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북한 주민들이 왜 들고 일어나지 않을까?
맨홀 뚜껑 뽑아가고 나무 뽑아가고 학생들이 들통으로 물 나르는 나라에서 왜 혁명이 안 일어날까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여기서 핵심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비교할 대상이 없는 겁니다. 서학철 씨가 한국에 오기 전까지 북한이 정상이라고 생각했어요. 비 오면 무릎까지 잠기는 게 당연한 거고, 물이 정해진 시간에만 나오는 게 당연한 거고, 소를 잘못 관리하면 처벌받는 게 당연한 세상인 줄 알았던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랬으니까요. 그 이외의 세상이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노도 없어요. 당연한 걸 당연하다고 받아들이는 거니까요. 이걸 체제가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김여정이 KTX 속도에 경악하면서도 주민들한테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비교 대상이 생기는 순간 이 체제는 무너지니까요. 그러면 생산 구조는 어떠냐? 농업을 보면 더 명확하게 보입니다. 서학철 씨가 수의축산대학 출신이기도 합니다. 북한에서 소는 뭐냐면 생산 도구예요. 농기계가 없으니까 소가 쟁기를 끕니다. 전시엔 운반수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소 한 마리를 잘못 관리해서 죽이면 처벌받습니다. 심한 경우 총살까지도요. 소 한 마리가 그 집 1년 농사를 책임지는 생명줄이니까요. 개인 소유로 키우더라도 내 마음대로 잡아먹을 수가 없어요. 농장이 일을 시켜야 하니까요. 내 집에서 내가 키우는 소인데 내가 못 먹는 겁니다. 그 사람이 한국에 와서 대관령 한우연구소를 방문했대요. 소를 보고 싶어서요. 축산을 전공했으니까 한국에서 소를 어떻게 키우는지 궁금했던 거죠. 거기서 받은 충격이 뭐냐면 설비가 다 알아서 하고 사람이 하는 게 없더라는 겁니다. 온도 관리, 사료 공급, 진단과 치료까지 다 시스템이 돌아가요. 한우 1등급을 만들어서 국내뿐 아니라 세계로 내보내는 구조가 이미 갖춰져 있는 거예요. 소를 이렇게 해서 국민들 누구나 돈만 내면 1등급 한우를 먹을 수 있는 나라라는 게 북한하고는 대비가 안 되더라고 했습니다. 한국에서 불임소가 있냐고 물어봤대요. 없다고 하니까 충격받았다고 합니다. 소가 밭을 갈지 않으면 뭘로 가냐고요? 트랙터로요. 그게 뭐가 놀라운 거야 싶으시겠지만 북한에서 소가 없으면 밭을 갈 수가 없어요. 농기계가 없거나 기름이 없거나 둘 중 하나니까요. 소가 생명줄이라는 게 과장이 아닌 거예요. 정말로 소 없으면 그 집 농사 안 되는 겁니다. 농업 구조를 보면 더 심각합니다. 북한 농업은 집단 경영입니다. 위에서 어떤 씨앗 얼마나 심고 수확량을 얼마나 내라고 계획이 내려옵니다. 가을에 수확하면 군량미 먼저 떼고 나라의 상납분 떼고 그 나머지를 가동률 기준으로 나눕니다. 얼마나 일했냐에 따라 분배량이 달라요. 분조 안에서 올해 며칠 나왔냐, 가동률이 제일 높은 사람부터 계산해서 나눠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이 가져갈 수 있냐고요? 구조적으로 방법이 없습니다. 개인이 노력해서 수확량이 늘어도 그게 내 것이 안 됩니다. 계획보다 더 나면 다음 해 계획이 올라갑니다. 잘하면 더 시키는 거예요. 방향을 결정하는 사람이 따로 있고 노젓는 사람은 방향을 모르는 노예선 구조입니다. 그 배에서 아무리 열심히 노저어봤자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젓고 있는 배가 어느 항구로 가는지조차 모르면서 그냥 젓는 겁니다. 북한 농민이 게으른 게 아닙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결과가 내 것이 되지 않는 구조에서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건 체념뿐입니다. 토지도 보면요. 북한은 토지가 산성화돼 있습니다. 영양분을 보충해줘야 되는데 비료가 없어요. 농약도 시기 맞게 못 줍니다. 물대기도 시기를 맞춰야 되는데 양수 설비가 없으니 못합니다. 한국에서는 토지를 계속 갈아엎으면서 영양분 주고 비료치기, 농약치기, 수분 보장을 시기별로 다 과학적으로 맞춰서 합니다. 서학철 씨 말이 정확합니다.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라 체계적으로 할 수 없어서 못하는 것이라고요. 알면 뭐합니까? 할 수 있는 체계가 없는데요. 이게 핵심입니다. 지식이 문제가 아니에요. 구조가 문제인 겁니다. 자, 여기서 잠깐 숨 한 번 쉬고요. 이쯤에서 이런 생각 드실 수 있어요. 뭐, 그래도 평양은 다르지 않냐? 평양은 좀 낫다고 하던데, 네, 평양은 다릅니다. 근데 어떻게 다르냐?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때 북한 대표단이 왔습니다. 김여정, 현송월 일행이요. 그 사람들이 KTX를 탔어요. 보도된 영상 보면 표정이 나옵니다. 어리둥절한 거예요. 그 속도가 말이 되냐는 표정입니다. 단천에서 해상까지 같은 함경남도 내에서 기차로 일주일이 걸립니다. 거리가 그렇게 먼 것도 아니에요. 양강도 경계까지 고개 하나 넘으면 됩니다. 근데 기차가 워낙 느리고 멈추고 지붕 위에 사람들이 매달려 타고 전기가 끊기면 그냥 서는 겁니다. 한 주일 동안 기차 타고 오는 게 아직도 해결이 안 됐으면 북한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얘기예요. KTX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2시간 반입니다.
끝에서 끝까지요. 북한 사람들한테 그 말하면 아무도 안 믿는다고 합니다.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나라에서 평생 살았으니까요. 그 사람들이 귀국해서 주민들한테 그 이야기를 했을까요? 안 했습니다. 서학철 씨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어요. 일반 주민들한테 그 말이 들어갔으면 여기다 환상을 심어줄까봐 그 사람들은 그런 말을 절대로 안 하는 거지요. 이게 코미디입니다, 코미디. 북한 엘리트들은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김여정이 KTX 속도에 경악한 표정이 카메라에 찍혔어요. 당연한 거죠. 그들이 선택한 건 그걸 주민들에게 숨기는 것이었습니다. 정보의 차단 자체가 권력 유지의 핵심 수단이니까요. 주민들이 한국을 알면 안 되는 거예요. 알면 비교하게 되고, 비교하면 의문이 생기고, 의문이 생기면 체제가 흔들리니까요. 북한 고위 관리가 KTX 탔다가 경악하고 그 경악을 들키지 않으려고 포커페이스 유지하는 장면. 딱 그 한 장면이 이 체제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전부 보여줍니다. 아는 사람들은 말을 안 하고 모르는 사람들은 알 수가 없는 구조. 그게 이 체제의 본질이에요. 평양에서 온 탈북민 한 명도 비슷한 말을 했다고 합니다. 평양에서 살 때는 내 나라가 지구상에서 최고인 줄 알았다고요. 그런데 중국 한번 들어가 봤더니 내 나라가 중국 발뒤축도 못 가더라고. 한국은요? 중국보다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 아무 생각 없이 틀었던 수도꼭지.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걸 서학철 씨는 수십 년 동안 몰랐습니다. 북한 인민위원회에서 상하수도를 직접 관리하는 사람이요. 그 시스템이 왜 안 되는지 알면서도 그게 당연하지 않다는 걸 한국에 와서야 처음 느꼈다는 겁니다. 나와서 대비를 해보니 대비 자체가 안 되더라고요. 한국에 온 지 20년이 됐습니다. 지금은 뭘 하냐면 운전하기 싫어서 KTX 타고 부산에 친척 보러 갑니다. 전화 한 통만 해놓고 가면 친척들이 역에서 마중 나와서 호텔 데려다 준다고 해요. 천국이라고 합니다. 사모님은 베란다를 꽃밭으로 만들어 놨대요. 베고니아 한 길 잘 키워서 이웃들이 다 부러워한다고 합니다. 북한에서 꽃이요. 먹고 살기도 힘든데 꽃에 신경 쓸 여유가 없죠. 지도자 동상 주변 빼고는 화단 자체가 없어요. 길갓꽃도 다 뽑아가니까요. 가정집에서 꽃을 키운다는 건 어림도 없는 일이에요. 그 베란다 꽃밭이 만들어지기까지 이분이 얼마나 오래 기다렸는지 그 무게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그 사람이 한 말 중에 제일 기억에 남는 말이 있어요. 물 걱정, 쌀 걱정, 전기 걱정, 말 한마디 잘못하면 잡혀가는 걱정, 여기는 그게 없잖아요. 여기는 어떻게 하면 더 즐겁고 행복하게 살겠는가를 연구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더 즐겁게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 그게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누리는 일상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내일 뭐 먹을지, 주말에 어디 갈지, 올해 여행은 어디로 갈지를 고민하시죠? 그 고민 자체가 자유입니다. 근심 걱정 없이 사는 것, 그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북한은 지금 이 순간도 미사일을 쏩니다. 그리고 같은 시각, 북한 어딘가의 어린이는 밤에 수도꼭지를 틀어봅니다. 물이 나올 때까지. 37조 원어치 미사일을 쏘는 동안 주민들은 학생들을 동원해서 들통으로 물을 나릅니다. 이게 가난이 아닙니다. 선택의 결과입니다. 누구의 선택인가? 그건 여러분이 이미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